해피 뉴 이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방구석 아이비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부모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고 또 아이비 영어 성적 쑥쑥 오르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첫 책은 제가 영화로 너무나 유명한 작품 헝거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되게 유명한 SF 영화 아니야? 이 소설을 아이비 과정에서 다루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나 그런 자극적인 스토리가 유명하긴 하지만 이 작품은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 하나로 부패한 권력이라든지 독재 정치, 공포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 비판적인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먼저 이렇게 책을 읽어본 다음에 영화를 감상을 하셔도 좋고요. 저도 이 소설을 거의 이틀 안에 너무나 재밌어서 눈을 떼지 못하고 거의 한 번에 읽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작품 안에 곳곳에 담겨 있는 통제사회와 공포정치를 하는 그 캐피톨,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과 10대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고 지혜를 발휘하는지, 어떻게 이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독백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면 좋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캣니스는 그 영화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미 유튜브에서 아마 채널 영상의 그 썸네일로 많이 접했을 텐데요. 활을 잘 쏘는 소녀로 그 파넴이라는 그 공포 정치를 하는 독재 사회에 제일 소외된 12구역 탄광촌 출신의 소녀입니다. 이 헝거게임이라는 것은 그 독재 정부가 그 어떤 구역도 반란이나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10대들의 이름을 추첨을 해서 구역마다 2명씩 조공인을 바치게 해서 서로를 죽이고 단 한 명의 우승자만을 남기는 그런 잔인한 게임을 전국에 방송을 하고 매년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시청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또 누구도 그 정부와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 장치이자 잔인한 게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역은 도시의 이제 가운데에 캐피톨이라는 정부 역할을 하는 권력자들이 사는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총 각각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12구역 그리고 버려진 13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년 10대들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그 추첨함에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의 경우는 식량을 더 받기 위해서 이름을 더 많이 추가해서 그렇게 헝거게임 추첨을 통해서 매년 구역마다 2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헝거게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물론 게임 안에서 잔인하게 희생이 된 아이들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생존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우승자가 되어서도 평생을 그 헝거게임의 진행자이자 멘토로서 자신의 구역의 아이들이 2명씩 매년 뽑혀가면서 죽어가야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생존자 역시도 평생 이 헝거게임의 잔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겠죠. 주인공인 캣니스는 가난한 광부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다음 어렵게 숲에서 몰래 사냥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캣니스의 여동생인 프림이 추첨에 당첨이 되면서 어린 동생을 사지로 몰 수 없었던 캣니스는 대신해서 헝거게임 참여에 자원을 하게 되고 또한 같은 마을에 오랫동안 캣니스를 짝사랑해오던 빵집 아들 피타도 함께 12구역 대표로 헝거게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헝거게임은 단 한 명의 우승자만을 뽑기 때문에 그렇게 파넴이라는 지역에서 그 캐피톨 수도로 가는 중에도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데요. 사실 이 피타는 헝거게임의 독재자들과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캣니스를 너무나 많이 좋아했고 처음 헝거게임에 참가할 때부터 자신은 캣니스를 지키다가 마지막에 자신이 자살하는 것으로 캣니스를 우승자로 만들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이 게임에 참가했지만 오히려 캣은 그의 마음을 의심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서 나를 속이고 우승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게임 내내 피타까지도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아무리 잔인한 모습이 없던 아이들이라도 그런 극한의 헝거게임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죽이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을 즐기게 되는 그런 잔인성을 통해서 통제 정부와 그 공포 정치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문제라 하면 아직도 세상의 어느 곳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그 군부 독재와 쿠데타, 공포 정치, 종교를 통한 여성 학대, 명예살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사회 문제를 함께 이 헝거게임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게임 안의 내용은 사실 제가 잔인한 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서로 죽이는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 수업 준비를 위해서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잔인하게 그 10대 청소년들이 서로를 죽이는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이 주인공의 그 자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서 더 정부에 대한 경각심이나 공포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 묘사와 인물 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도 추천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정말 무서운 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또 심리 묘사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의 배후 세력 이런 것들이 정말 두려운 것인데요. 그래서 더 작가는 그 현재 시제의 긴박함을 통해서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캐피톨이라는 독재 정부의 그런 악랄함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소설 안에서 이제 중요한 대사를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면마다 너무나 좋은 대사들이 많아서 몇 가지를 이제 추천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캣의 오랜 친구이자 12구역에서 함께 몰래 사냥을 했던 게일의 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게일이 한 말은 물론 옳다. 추첨 시스템은 불공평하고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게일이 배급표 역시 우리 구역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고 고함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경계에 사는 굶주린 노동자들과 어지간해선 저녁을 굶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절대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배급표라는 것은 원래 그 헝거게임의 규칙은 그 10대 청소년들이 매년 자신의 이름표를 하나씩만 게임에 추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생계를 잇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다면 식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아이들은 더 많은 이름이 들어가고 헝거게임에 끌려가서 죽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계략일 뿐 아니라 한 마을에서도 배를 굶지 않는 사람들과 배급표를 받기 위해서 헝거게임에 이름을 많이 넣어야만 하는 그런 계급들 사이에 같은 마을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경계심을 만드는 조작 도구라고 하는 그런 게일의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의 힘에 대해서 나타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부에 대항하면 즉시 목숨을 잃기 때문에 사람들은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서 밖에는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마을에 자녀들, 친자녀와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매년 2명씩 조공인으로 끌려가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장면이 방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 어른들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호들갑스러운 그 헝거게임 조공인 추첨 행사에서도 사람들은 침묵을 행사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과감한 이의 표현, 즉 침묵으로 모두가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나는 무대 위에 선 채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외치는 침묵,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외치는 침묵,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외치는 침묵. 그리고 이제 피타는 자신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이 헝거게임에서 살아남아서 우승자가 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자신과 또한 다른 아이들이 이 캐피톨이나 헝거게임의 수단이 아니고 존중받아야 하는 생명이며 인격체인 것을 드러내면서 존엄하게 죽을 방법을 고민하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난 그들 때문에 변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괴물로 날 바꿔놓는 그런 거 말이야. 나는 열등감을 느끼며 입술을 깨문다. 내가 숲이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동안 피타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캐피톨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야. 나는 그저 헝거게임의 작은 한 부분이 아니고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캣니스는 가족들에게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서 살아남을 생각만 하면서 피타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피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캐피톨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 중간에 이제 캣이 만난 그 과수원 구역에, 그 다른 구역에 자신의 여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루라는 최연소 참가자의 그 마을에서 보내온 빵,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캣은 그렇게 농업이나 과수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배를 굶지 않고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곳에서 기르는 모든 농작물은 캐피톨에 바치게 되어 있었고, 그곳 사람들도 고문을 받으면서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 지역에서 뽑힌 루는 고작 12살의 작은 체격으로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샀지만, 오히려 이 헝거게임의 참가자들 중에서 가장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자존감이 높고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장기와 특기를 살리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삶을 즐겼던 그런 당찬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11구역의 사람들이 그 없는 돈을 모아서 루에게 빵을 하나 보냈는데요. 이것을 스폰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로 인해서 루가 죽게 되고 그 빵을 캣이 대신 받게 되는데요. 낙하산을 열어보니 작은 빵 조각이 들어있었다. 캐피톨에서 만든 고급스러운 흰빵이 아니다. 짙은 빛깔의 거친 배급용 곡물가루로 된 초승달 모양의 빵이다.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다. 이 빵은 11번 구역의 빵이다.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 11번 구역 사람들이 이 빵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이 스폰서 제도는 이 캐피톨의 부자들이 헝거게임을 마치 동물들의 게임처럼 즐기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게임을 조작하기도 하고, 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후보자에게, 조공인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면서 게임을 더 흥미진진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 한 조각의 빵을 살 돈을 모으느라 동전 한 푼을 겨우 내고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11번 구역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반달이나 보름달 모양의 빵까지는 보내지 못했고, 모든 돈을 모아서 가녀린 초승달 모양의 빵을 담아 보냈죠. 근데 그 안에 담긴 씨앗이라는 것은, 씨앗은 매우 작지만 단단하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큰 나무로도 자라기 때문에, 저는 이 씨앗과 11번 구역의 빵이 루와 그녀가 가졌던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루는 참가자 중에서 가장 어리고 체격이 작았지만 인터뷰에서도 당당했고, 자신이 가진 기술로 최후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죽어갔죠. 그리고 이제 루가 헝거게임 안에서 캣니스를 믿고 동행을 맺게 된 계기는, 캣니스가 하고 있던 요 모킹제이, 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새인데요. 정작 정부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이 핀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루가 캣니스가 자신을 이용하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동맹인이라고 믿게 되었는데요. 이 모킹제이는 과수업을 하는 11번 구역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던 새였는데,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의 힘든 노동을 달래주는 노동요를 불러주기도 하고, 또 노동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루가 아름다운 노래를 이 모킹제이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일을 마칠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헝거게임의 배경이 올해는 숲이었기 때문에 숲을 잘 이해하는 캣니스와 루가 이 모킹제이를 통해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교신하고 소식을 알리기도 하면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헤이미치라는 12번 구역의 전 이제 우승자이자 멘토인데요.
그는 우승자가 돼서 굉장한 부자가 됐지만 가족과 친구도 없이 술주정뱅이가 돼서 너무나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년 12번 구역에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한 명씩을 헝거게임에 출연시키면서 그 아이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봐야만 하는 너무나 슬픈 직업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시나라는 의상 디자이너도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요. 시나는 이 캣이 아무리 12번 구역 출신이라고 해도 과거에 그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뭐 탄광촌 출신이기 때문에 대충 검은 옷을 입히거나 알몸에 뭐 석탄가루를 바르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10대 청소년 아이들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주는 것이죠. 알몸에 석탄가루를 바르고 사람들 앞에 서고 전국에 생방송이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석탄의 그 불타는 모습, 그 불타는 의상을 디자인을 해서 12번 구역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보다는 주목을 받게 하고, 그 석탄의 뜨거움과 12번 구역 출신의 아이들이라도 가치가 있고 화려하게 불탈 수 있음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그 시민들의 침묵과도 같이 자신이 가진 직업과 재능을 통해서 이 정부와 헝거게임의 잔인함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의 성격은 보면 헤이미치와 같이 직접적으로 어떤 위험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기보다는 매우 젠틀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지만 그 때에 따라서 캣니스를 도와주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하지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은 최소한으로 삼가는 그런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중요한 설정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SF 소설이다 보니까 그 배경이 약간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팅들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넴이라는 도시와 헝거게임이라는 장치, 이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숲을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 숲은 생명력과 모든 것을 주는 자원의 창고이지만 또 한편으로 야생성과 원초적 공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캣니스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숲에 몰래 들어가서 사냥을 하면서 식량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숲에 대한 이해가 컸고, 그래서 이 헝거게임의 배경이 숲으로 발표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숲이 주는 그 원초적인 공포를 통해서 이 헝거게임의 긴장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자 활 쏘는 소녀로 설정한 이유. 12번 구역을 탄광지역으로 설정한 이유. 광부라는 직업은 전통적으로 가난과 고된 노동을 상징하는 직업으로 문학작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안에서 석탄과 재를 통한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것들을 함께 분석을 하면 좋겠죠. 작가가 피타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인물로 설정한 이유. 헝거게임의 잔인성과 그 헌신적인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런 피터의 사랑이 이 두 주인공을 헝거게임의 우승자로 만들고 그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었는데요. 왜 그런 사랑꾼을 소설 안에 설정을 했고 그 헌신적인 사랑이 그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열쇠가 되도록 작가가 그렸는지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피타도 헝거게임 안에서 목숨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한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캣니스를 지키고 그리고 캣을 우승자로 생존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쏘라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번 구역 헝거게임의 멘토인 헤이미치를 젠틀맨이 아닌 알코올 중독자로 설정한 이유. 12개의 구역을 나누고 각각 다른 산업에 종사하게 하여 계층화한 이유와 자본주의, 독재주의, 신분제에 비교하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가난한 집의 가장인 10대 소녀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이유. point of view, 관점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시제를 활용을 해서 매우 긴박하게 작품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잔인한 살인 장면을 최소화하면서
10대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겠죠? 주인공의 자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서 파넴과 헝거게임의 잔인함에 대해 표현한 이유와 사실 정말 두려운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도 사람들의 정신을 세뇌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에 있겠죠. 영특한 주인공 소녀의 심리 묘사와 독백을 통해서 이것을 고발한 것이 바로 이 헝거게임 작품입니다. 저는 아직 1권밖에 읽지 못했는데요. 이후 2, 3권도 함께 읽어보시고 헝거게임 안에 담겨있는 그런 여러 사상과 디스토피아 소설로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분석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들 중에 가장 나에게 인상 깊었던 인물의 관점으로 작품을 다시 해석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디스토피아 소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구나 매일 먹는 음식과 물마저도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며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 아직도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고 매일 식량과 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아이비 교육과정에서는 함께 사는 사회, 그리고 디스토피아 소설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 영화로도 너무나 유명한 디스토피아 작품이자 SF 소설 헝거게임 소개를 마치겠고요. 올해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번 방학 알차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